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두화 전 의원님 모시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의 향후 행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대선 전국 등판 채비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지난번 나오셨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엄청난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은 줄 몰랐어요. 아주 너무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좀 출연을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네, 좀 감사할 따름이죠. 우리 윤석열 후보, 일단 그 이전에 캠프도 해체돼 갖고 대변인 언론 특보직도 없어진 거죠. 네, 그러면 백수네요, 백수. 백수. 변호사 외에 백수구만요, 당분간은. 네. 조만간 또 중책을 맡으시겠죠. 윤석열 후보는 후보 선출된 이후 정말 눈코 틀 새 없이 말 그대로 눈코 틀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선대위 구성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경선이 끝났으니까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그런 본격 행보에 나선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어제도 4.19 민주묘지를 참배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확립을 한 그 4.19 정신을 좀 또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오늘은 오후에 광주에 가는데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는 시간에 아마 광주에 도착해서 4시부터 일정에 들어가니까 5.18 민주묘지를 지금 참배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광주에서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광주 다음에 또 목포도 가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18 민주묘지에서 네. 백불도 하실 거거든요. 마지막 이제 광주 일정 중에 마지막인데 홍남순 변호사 묘역도 가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오늘은 5.18 민주묘지를 마지막으로 가서 거기서 기자분들하고 또 이제 일문일답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실 거고 지금 지지자들이 우리 여기 공보실에 보니까 많이 모여 있대요.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까? 지난번에 5.18 단체에서는 면담을 거절을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네, 이제 지금 아직 이제 상황이 시작은 안 됐지만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꽃을 손에 들고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아마도 이 현장에는 이제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영신 대표님이 훨씬 잘 아시지만 그럼 일정 부분 외부 행사에 있어서 대규모 행사에 있어서 경찰 경호가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경찰 경호가 있어서 경찰 경호가 그 앞에 조금 댄스나 울타리 같은 걸 쳤더니 이제 거기 어머님 회에서 이런 거는 좀 설치 안 하는 게 안 좋겠냐 이런 얘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후보가 오시기 전에 아주 오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 같고 지금은 현장에 지지자들이 이제 5.18 민주묘지잖아요. 국화꽃도 들고 지금 와 계신다고 하고요. 행사가 아직 시작은 안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4.19 묘지나 5.18 묘지, 민주묘역 이런 데를 참배하시는 거는 후보가 기본적으로 4.19 정신은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고 후보가 일관되게 윤석열 후보가 말씀을 드리는 게 5.18 정신도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4.19 묘지 참배하고 오늘 또 5.18 민주묘지 참배하면서 이런 정신들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고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본인이 정치를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언제 방문할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광주 방문 일정이 그 전부터 잡혀 있었는데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김동철 의원 이런 분들이 지지 선언을 해주셨거든요. 박 부의장님도 여기에 왔다 가셨죠. 방송에.
예. 박주선 전 부의장님께서 경선 끝나고 가는 게 더 진정성 있어 보일 거다 그렇게 예, 말씀을 하시고 다른 분들도 경선 끝나고 가서 시간을 들여서 여러 군데를 가봐라. 하루 그냥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하루 자고 거기서 자면서 지역 민심도 듣고 예. 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지 하루 가면 안 된다라고 하셔서 오늘 가서 주무시고 이제 봉하마을로 또 이동을 하고 이런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중도 외연 확장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후보를 그래도 옆에서 조금 뵀잖아요. 예. 근데 저보다 더 중도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가지고 일부에서는 좀, 이렇게 입당 이후에는 보수적으로 좀 기우신 것 아닌가 그런 느낌들을 얘기하고 있지 다니시잖아요. 않습니까? 근데 직접 겪어보면 중도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런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시스템이나 이 체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예.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서 그래서 뭐 금태섭 의원이나 그 다음에 권경의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예. 김경률 회계사라든가 이런 예. 분들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게 그분들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으신 거예요, 후보가. 그래서 앞으로 메시지를 보시면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러시지만 후보 본 캐릭터가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후보가 이제 말씀하고 이런 걸 더 많이 보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 그럼 후보의 본 캐릭터도 더 많이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중도에 가깝다는 것도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 충청도 처음 갔을 때도 그 충청도에 대해서 뭐 중도라는 표현보단도 충청도의 그런 중용호 정신 그걸 얘기한 것. 사실은 중도나 중용이나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의미거든요. 어느 쪽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 행동 이런 것을 중용 어떻게 보면 또 중도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균형추를 잡아주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지도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보다 이제 그게 뭐 법치주의나 이런 확고한 우리 헌법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있으면서 이 시스템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국가관이라든가 아니면 대북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명확하시잖아요. 예, 그죠? 예.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이런 건 정말 이거는 확고하고요.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역이 이제 우리가 사고가 존재에 구속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철학에서. 근데 뿐만 아니라 지역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럼요. 우리 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도, 중용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이제 충청도를 후보 모시고 저도 가봤거든요. 예, 근데 예. 가보면 그 본인의 뿌리가 충청도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명제 이제 윤증 선생 고택도 가셨지만 예. 그뿐만 아니라 그 종가의 그 종가의 종손들 거기 있는 그 고택도 가시고 그러셨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사당도 방문을 하셨어요. 사당을 방문하시고 아마 가장 이제 종중 그 시조가 되는 분의 그 묘소가 있고 이런 데도 예. 가셨는데 거기 가셨을 때도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 뿌리는 충청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치우침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에 대해서도 훨씬 좀 가깝게 느끼신다 그래야 되나요? 호남에서 근무를 하신 검사로서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솔직히 저번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고영신 대표님이 국민통합특보를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저는 제가 대선 캠프에 몇 번 이제 뭐 이름만 건 적도 있고 실제로 일을 한 적도 있지만 우리 그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 계열에서 호남 인사들, 그리고 특히 민주당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 이렇게 전면 배치되고 이렇게 계셨던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김성호 전 의원님도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 정세 분석팀 팀장을 네.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김성호 전 의원님도 계시고 김경진 전 의원님도 대외협력 특보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말씀드렸던 박주선 전 네. 부사님이라든가 김동철 전 김동철 의원, 전 의원님이라든가 유정필 고문, 유정필 예. 고문이라든가 그리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냥 이름만 걸어두신 게 아니고요. 실제로 활동도 많이 하시고 후보한테 허심탄회하게 예. 제안도 많이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니까 그런 걸 보면 저희가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아마 호남이 전직 배치될 거예요.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예, 했는데 그랬죠. 네, 이런 면이 저는 후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 후보의 마음속에는 호남에 대한 어떤 애증이랄까 애착이랄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애정이 역사에서 있었어요. 상당히 네, 소외받은 지역이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을 빼고는 이 호남 지역이 뭐 과거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에서부터 쭉 좀 소외된 그런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 전봉준 난도 나고 여러 가지 난도 많이 났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광주에 가서 이두아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메시지를 낼지 또 더 앞선 메시지를 낼지는 지금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것은 이미 표현을 했고 그 뜻이라는 것은 결국 이 5.18 정신을 대한민국 민주 정신으로 승화를 하겠다. 광주와 호남의 정신을 내 마음속에 담고 정치를 또 대통령을 하겠다.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닌가 보여지고 지금 오늘 1박을 저 목포에 가서 하시지 않습니까? 목포로 간다는 것은 그가 이제 도청도 옮겨가 있습니다만은 목포 하면은 DJ 정신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DJ가 되게 높이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 보복은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본인이 너무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나는 보복은 하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우리 후보도 그런 부분에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에 익숙한 사람이죠. 수사에. 그렇지만 정치 보복으로 하는 수사는 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스템을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걸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거든요. 정치 보복으로 수사를 하고 그렇게 검찰 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걸 안 한다. 그게 검사냐 깡패지 뭐 이런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DJ 정신하고 그 부분이 비슷하실 것 같아요. 정치 보복하는데 검찰 권력 같은 거 절대 쓰지 않는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호남하고 이제 후보가 이렇게 존중하는 그 원로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뭐 법조계 원로들도 많으시겠지만 직접 또 얘기를 언급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시고 또 송상현 교수님, 명예 교수님이 또 역할을 하시는데 이 두 분이 또 다 호남에서 배출하신 분이잖아요. 고아 그죠? 송진우 손자가 이제 송상현 송상현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이고 여기 김종인 위원장님 이제 김병로 가인 김병로 전 대법원장의 이제 손주지만 이 두 분이 다 호남 벌족들의 명문 후손들 그렇습니다. 아니세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존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영남은 사실은 이제 벌족들이 있진 않았어요. 아까 역사가 그렇다고 말씀하셨지만 영남이 평야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일제 시대 이후에 저희가 이제 산업화 근대화되기 이전의 농업 사회에서는 호남 이 평야가 훨씬 넓었기 때문에 거기가 좀 벌족이 있었습니다. 벌족이 있었어요. 근데 대다수 이 백성들이라는 게 거기에 매여 있는 농노나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고아 송진우 선생이나 가인 김병루 선생은 이제 일정 부분 명망가들이 호남의 명망가는 됐지만 정확한 의미의 벌족은 아니시죠. 재산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그게 이제 두 대에서 내려온 재산을 기반으로 이렇게 한 것보다는 본인들이 이룩해내신 게 있는 거죠. 특히 김병루 그럼요. 선생은 그렇죠. 그래서 유산이 있는 집안이지 벌족이란 표현은 또 그분들은 아니시겠네요, 그죠? 영남 쪽에서 새를 늘 잡았지만 그 새를 잡은 사람들이 거기서 안 살고 다 서울에 와서 살아서 맞아요. 장동 김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노론을 다 착각한 사람이 부안동 그러니까 신안동 장동 김씨예요. 장동 김씨. 여기 장동에 있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다 서울로 올라와 버린 사람들이에요. 안동에서 수도로.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어쨌든 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만은 내일은 또 봉화마을을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 아닌가요? 대선 후보가 봉하마을까지 간다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보면은 이번에도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안 가고 대전현충원으로 갔어. 그러니까 동작동 국립현충원 가면 이승만 뭐 박정희 묘역도 가야 하느냐 마느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싹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예, 2017년에 이재명 후보가 그때도 대선 경선에 나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근데 그때 현충원을 국립현충원을 갔는데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묘역은 참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동작동에 국립현충원을 가면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럼 2017년에는 안 했는데 왜 이번에는 하느냐. 이런 질문이 불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간 거고요. 그래서 대전을 갔는데 우리 후보는 정치 시작하면서 바로 그 이제 국립현충원도 가고 또 천안함 이제 그 용사들이 많이 묻혀 있는 대전도 가셨죠. 그리고 천안함 생존 장병들도 그때 같이 만나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고요. 근데 이제 후보로 선출되고 금요일 날 그다음 토요일 날 첫 행보는 민생 행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국가관이나 애국심 이런 거는 충분히 좀 일정 부분 보여드렸고 현충원은 대전 그리고 이제 여기 동작동의 국립현충원 다 다녀왔기 때문에 오히려 가락시장에 가서 가락시장을 처음 민생 행보를 시작을 했죠. 대선 후보 첫 행보가. 그리고 월요일 날은 또 여기 동작동 현충원에 가서 또 묘역 참배 다 하셨어요. 네, 그렇죠. 저는 참 우리 후보한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사실은 국회의원 하면서 동작동 국립현충원 여러 번 갔거든요. 저희 뭐 새해가 되면 가고 무슨 행사 있으면 가고 이러는데 저는 그 지하에 그 이름 없는 용사들 무명 용사들이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이렇게 큰 힘으로 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왜 몰랐을까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그리고 거기 참배를 해서 되게 그 부분이 인상이 깊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그 당의 이제 대선 후보로 선출이 돼서 당의 이 중진들하고 같이 가면서는 이제 보통 가는 묘역을 참배하고 이랬는데요. 그래서 가락시장을 가셨던 모습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광주 5.18 민주묘지를 가시는 모습, 그 다음에 봉하마을을 가시는 모습 이런 부분이 캐치올 파티라고 후보가 이제 말씀하셨는데 경선 직전에 이제 대국민 성명 때 캐치올 파티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누구 손도 놓치지 않게 노력하겠다. 그리고 국민 모두를 좀 포용할 수 있고 끌어안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막 이쪽 특정 진영의 대통령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완전히 반쪽이 로 이렇게 갈라져 버리고 민심이 나눠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전략적인 차원에서 뭐 꼭 중도 외연을 확장한다 그런 측면보다도 그런 것을 넘어서서 지도자라면은 정말 모든 국민들을 다 포용하고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게 바람직하고 그런 차원에서 봉하마을 방문한 것도 아주 모양새가 좋지 않느냐. 뭐 전략으로 본다면은 합리적인 진보 쪽까지도 다 수용하겠다, 포용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만 그렇게 꼭 정치 공학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후보는 그 부분이 좀 진정성이 있는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표를 막 계산해서 여기까지 가고 이게 아니라 캐치올 파티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 받들고 그다음 다 끌어안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게 대통령 아닌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중도 외연 확장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또 하나 중도 외연뿐만 아니라 세대적으로 봐서는 어쨌든 지난 경선에서는 2030 뭐 40까지를 포함해서 40은 하도 뭐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저쪽으로 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2030이 주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 기왕에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50 이상, 60, 70 그런 쪽에 지지도 물론 확보를 하고 그 어떻게 말하면 집토끼일 수도 있고
2030쪽으로 지지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 이생망이다. 이번 생은 망했다 해서 이생망 무슨 3% 세대다 5% 세대다 할 정도로 상당히 뭐 박탈감이랄까 절망감 희망을 잃었다 할까 이런 것들이 지금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한 젊은이들을 흠인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취업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 지금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못 하는데 어떻게 출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아마 크게 보면은 최근에 발표된 그런 공약들을 보면은 일자리에 진짜 일자리를 만드는데 올인하겠다는 것이고 당장은 코로나 극복, 특히 많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구제 이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죠? 예. 코로나 긴급 구조라 그래서 취임하면 100일 안에 이제 코로나 긴급 구조를 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들한테 손실을 되도록이면 대부분 보상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자영업자한테 벌써 손실 보상이 일정 부분 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기업 중에도 미국에 그 빵집 이런 거 진출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도 그 지원을 많이 받았대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사람을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되잖아요. 몇 명이라도 고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정부나 아니면 주정부 입장에서도 고용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경제가 돌아가려면 그러면 그 부분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원해주는 부분을 돈을 이제 정부 공적 측면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면 우선은 인건비로 써라. 인건비로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고정비용, 다른 고정비용, 뭐 임대료나 뭐를 쓸 때 이렇게 그거를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 제도도 있고 하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서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제도 지원하는 그 제도를 세세히 분석해서 지표로 우리도 지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수를 만들어서 얼마만큼 어떻게 해주고 어떤 부분을 해줘야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을 정책을 빨리 이거 확립시켜서 이 부분부터 좀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청년 일자리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 실업률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럼요. 네,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가 없고 집은 너무 비싸고 그죠? 부동산 문제도 하니까 결혼을 해서 같이 살 수가 있으면 결혼을 하려면 일자리가 있고 같이 살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라든가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떻게 미래 세대한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이생망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금수저 부모 찬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더 높아지고 그리고 또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대로 아니 저 사람들은 뭐 학교 때부터 저렇게 학교 입학할 때부터 저렇게 부모 찬스로 하다가 돈도 많은 사람들은 집도 막 증여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일자리도 거의 그게 이제 일자리도 세습화되나 뭐 이런 일자리도 있고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큰 고민이 있지 않고 이제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니까 이때 어려움이 적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결할 건가 또 정책팀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팀에서 그런 정책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본격적으로 선대위가 꾸려지고 그러면 이제 공약으로 큰 공약으로 내놓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일자리,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긴급 구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부동산 대책도 그 국민들이 관심사가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할 거고요. 또 2030 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많이 만나야 서로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2030 세대들도 우리 후보는 정치 경력이 짧기 때문에 우리 후보에 대해서 아는 건 경선 과정에서 보는 거나 아니면 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소통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까지 세월이 짧았기 때문에 이제 대선 본선 과정에서
세대와 접촉도 많이 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서자 전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0대, 서울, 자영업자 이 세 가지를 잡아야 대선에 이긴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수도권에서도 얼마 전에 여론조사 한 거 보니까 여론조사 50.5% 서울만 하더라도 인천, 경기도 뭐 거의 10%에서 20%씩 이렇게 급상승을 했더라고요. 수도권에서도. 그래서 오세훈 시장한테 또 이거 한마디 칭찬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돼서 하는 모습도 긍정적인 그 서울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시민단체나 이런데 이제 혈세가 낭비되거나 이런 부분도 좀 챙겨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국감할 때도 원희룡 그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명칭을 얻었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또 이제 서울시 국감을 하면서 또 다른 대장동 1타 강사의 등장 이런 표현을 듣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청라지구나 아니면 이제 다른 그 서울에서 그 어떤 대장동 지구처럼 개발이 있었던 지역 있지 않습니까? 청라지구, 마곡지구 이런 거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서 보여줬어요. 아, 그랬어요? 그걸 보니까 진짜 대장동은 처음 하는 게 너무 많구나, 너무 특이하구나 이런 게 확 와닿더라고요.